안녕하십니까.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과 문화재생산에 대한 고찰, 부르디에의 문화재생산 이론을 중심으로 사회와 정의의 기말 보고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5가지 체계로 잡아보았습니다. 먼저 서론, 두 번째 체계로서 부르디에의 문화재생산 이론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체계는 학교 교육을 통한 문화재생산과 네 번째로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과 문화재생산을 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서론 부분에서는 현 사회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 세대에 와서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직접적인 이전을 떠나서 교육의 불평등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대견한 흙수저의 성공 신화는 이제는 옛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교육 불평등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학력 수준, 소득, 거주 지역 등에 따라서 자녀들의 학력 격차가 생기고 이는 교육 격차로 이어집니다. 서울 대치동과 목동을 비롯한 학원가에는 일타 강사들의 강의를 들으려는 학생들로 붐비지만 지방에는 학생 모집으로 골머리를 앓을 지경입니다. 간혹 대상 학생들과 상담할 때 부모를 잘못 만나서 대학도 못 가게 생겼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같은 학급 내에서 자가아파트와 임대아파트에 사는 학생들끼리 거리두기를 하는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학부모들끼리 인적 네트워크 연결 방식도 서로 다릅니다. 이런 현실은 자연히 부모 세대에 이은 학생들의 정보 공유와 학력 차이로 대물림됩니다. 이는 문화자본이 교육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부르디에의 문화재생산 이론에 기초하여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원인은 무엇이며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자녀에게 세습되어 계급 및 문화를 재생산하는지 고찰하며 교육제도의 불평등한 구조를 해부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통한 계급 재생산, 사회적 위계관계 재생산의 고리가 지속되는 현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고찰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부르디에에 따르면 문화재생산 이론은 학교가 특정한 문화자본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재생산하고 학교 교육이 더 좋은 문화자본을 소유한 학생이 더 높은 학업 성취를 획득하는 데 유리하도록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학교 교육이 부모의 학력, 또 소득, 거주지에 따라서 더 유리한 좋은 문화자본을 소유한 학생에게 성공을, 또 그렇지 못한 학생에게는 실패를 안겨줌으로써 문화자본의 불평등한 분배를 재생산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르디에의 문화재생산 이론을 살펴볼 건데요. 교육사회학은 교육에 대한 인간관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연구 영역이 자연히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생산 이론은 이런 교육사회학 이론의 갈등주의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문화재생산론을 대표한 학자는 부르디에와 또 일반적으로 번스타인 등도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그러면 문화재생산 이론을 보기에 앞서서 부르디에가 대체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에르 부르디에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는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참여 지식인이면서 파리 사회과학대학원의 프랑스 최고 학술기관인 콜레주 두 프랑스의 사회학 교수로서 1930년 프랑스 남부 베아른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파리의 명문 루이 르그랑 고등학교를 거쳐서 파리 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25세 때 교수 자격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 고등학교 교사를 거쳐서 알제리 대학 조교로 근무하면서 저술 활동을 시작해서 1958년 첫 작품인 알제리 사회학을 발표하고 34세에 파리 고등실천학교 학과장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1868년 유럽 사회학센터를 설립하고 사회학 연구를 발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잡지에 활발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부르디에 학파를 형성하고 이때부터 사회학을 구조와 기능의 차원에서 기술하는 학문으로 파악하는 한편 후기 구조주의 입장에서 구조와 행위의 관계를 설명하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저서에는 실천이론 개요라든가 구별짓기, 강의에 대한 강의, 호모 아카데미크스, 국가기조, 텔레비전에 대하여, 맞불, 경제학의 구조 등이 있습니다. 2000년 9월 26일부터 3일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00년 서울 국제문학 포럼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부르디에는 문화는 절대적 보편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으며 시간과 공간에 따른 가치 기준이 달라진다는 문화적 상대주의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부르디에는 문화적 자본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본의 개념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경제적 자본,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 상징적 자본으로 구분을 하였는데요. 경제적 자본은 금전, 토지, 임금 등의 화폐 요소를 의미합니다. 사회적 자본으로서는 사회관계망, 학맥과 정치, 사회적 연줄 등을 의미하며 문화적 자본으로서 특정 문화의 계급적 가치와 자본적 역할 등을 수행한다고 의미합니다. 상징적 자본으로서는 위의 세 가지 자본에서 얻어진 경제적 자본,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의 결합에서 파생되어서 얻어진 신뢰라든가 위신, 명예, 존경, 명성 등을 의미합니다. 부르디에는 사회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핵심 자본을 문화적 자본으로 보았습니다. 방금 전에 언급한 네 가지 자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문화적 자본이라는 것이죠. 이 문화적 자본을 다음에 세 가지로 다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몸과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지속적인 상태로 남아있는 성향들의 형태인 아비투속 자본인 것입니다. 다음, 책, 그림, 사전, 도구, 기계와 같은 형태의 객관화된 자본으로서 오브젝티브 캐피털이 있게 됩니다. 다음, 학위, 학력, 자격증과 같은 제도화된 자본이 있습니다. 언어 자본뿐 아니라 심지어 일상생활의 옷차림, 패션 감각, 취향, 억양, 매너, 태도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자본은 계급적 구별짓기의 차이를 나타내는 상징적 기제로 작용합니다. 부르디에 의하면 노동자는 값싸고 영양분이 있는 음식을, 전문직은 건강에 도움을 준 가볍고 비만을 방지하는 음식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TV를 시청할 때도 노동자는 서커스나 스포츠를 즐기며 전문직은 과학, 문화, 역사와 같은 교양 프로그램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작은 일상생활에서도 알게 모르게 계급적 취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문화적 차이는 계급적 식물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정 문화적 자본이 신분적 구별짓기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계급적 권력에 의해 사회적으로 정당성과 합법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류계급의 문화적 자본은 사회적 중심적 가치를 띠게 되어 사회적으로 어떠한 힘을 행사하게 됩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문화적 가치는 상대적인 것인데도 어떤 계급적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규정된 허구적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상류계급의 문화가 우월하고 보편적 가치를 띈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상징적 폭력의 작용 때문입니다. 상징적 폭력은 사회적 허구성에 의해 부여된 상류계급의 문화가 보편적 기준으로 작용하여 다른 문화를 규정하고 계급적 차이를 만드는 권력적 작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체계로서 학교교육을 통한 문화재 생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은 상류층의 문화가 보편적 가치 기준이 되어서 지배계급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적 불평등을 은밀히 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디에는 상징적 폭력의 대표적 기관을 학교라고 보았습니다. 학교는 외형상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문화를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상류계급의 문화적 가치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상류계급의 문화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보편적인 기준으로 상정하여 상위양 계급의 문화를 억압하는 상징적 폭력을 행사합니다. 학교의 상징적 폭력 작용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도 모르게 상류계급의 문화를 보편적 가치 기준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강조하는 상류계급의 문화적 가치는 무의식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띠게 됩니다. 능력주의가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죠. 자연히 학업 성취의 계급적 차이는 재능과 노력으로 인한 공정한 게임의 결과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학교 교육은 지배 집단에 유리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학업 성적은 사회적 지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며 이는 곧 계급적 차이로 나타납니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능력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은폐하려는 위장된 이데올리기에 불과합니다. 학교의 사회적 기능은 자질을 부여하고 선발과 분배, 정당화 기능 등으로서 성장 세대에게 정치, 경제, 사회생활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기존 사회의 능력에 따라서 가치와 규범을 학생들에게 내면화시키고 정당화시켜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피에르 부르디에의 문화재생산 이론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피에르 부르디에의 문화적 재생산론은 교육에 대한 새로운 해석관을 제공하고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학문적 위세를 누렸다는 데는 커다란 의의가 있습니다. 그의 문화적 접근 방식은 매우 독특하고 또 난해하지만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틀을 제공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재생산론의 이론적 한계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우선 문화의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다른 외부적 요인을 관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 구조에 인간의 특성을 제한함으로써 인간을 수동적인 존재로 파악하였습니다. 문화적 자본의 핵심인 아비투스적 자본의 개념이 매우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또한 교수와 학습 장면에서 발생하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도외시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학교 교육을 지배계급의 문화를 재생산하는 도구적 수단을만 봄으로써 학교 교육을 통한 사회의 불평등 구조에 대한 저항의식을 약화시켰다는데 그 제한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과 문화재생성에 대한 고찰인데요. 이에 대해서 네 가지 체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교육에 참여해서 나타나는 계층 간 격차인데요. 먼저 사교육과 공교육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일단 교육기회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교육과 그리고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적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교육기회 불평등은 가장 뚜렷하게 세 가지 경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또 사교육 지출인데요. 경제적 배경이 높은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사교육 지출은 상대적입니다.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나 학력 또는 교육에 대한 관심, 도농고주지 등이 자녀의 사교육 참여 촉진 요인으로 확인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한국과 해외의 사교육 투입 목적이 엄연히 다른 것인데요. 해외의 경우에는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들이 보충을 위한 목적으로서 사교육을 진행을 한다면 한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성적 향상을 위하여 사교육을 진행을 한다는데 뚜렷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교육에 참여하는 계층 간 격차도 예상외로 감소했다는 것이 한국의 사교육의 특징입니다.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 매년 증가하던 사교육비는 2015년까지 완만하게 감소 추세에 있다가 2016년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중하위계층에서 사교육 참여 상승세가 상위계층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사 패널 표본과 조사 시기와 관계없이 상대적 빈곤층 가구에서도 일반 가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교육의 학업 성취에 대한 효과가 사회계층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결과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상위계층 학생들에게서 사교육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경우 사교육은 또한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거나 유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지만 반대로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그룹의 학생들에게서 사교육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면 오히려 교육 불평등을 감소시키게 될 것입니다. 비록 사교육에 대한 접근성이나 또는 사교육 지출에서 계층 간 격차가 존재할지라도 그게 과도한 사교육 현실은 교육기회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추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요인으로서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을 통한 문화재생 사안의 측면인데요. 한국 사회 교육기회의 불평등의 세 가지 중요한 기제 중에는 또한 사교육 외에도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 있습니다. 2020년에 정인관 등의 연구에 따르면 직업이나 소득, 교육자산 등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사교육에 투입되고 문화적 자원이나 사회적 관계 자원에 의하여 교육 편익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즉, 학생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라서 학업 성취도와 학력 취득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문화 자본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때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수능 성적이 높아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교육 수준 이외에도 부모의 문화 자본 보유량이 학생의 수능 성적에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부모의 문화 자본의 종류별 요인 분석을 통해서 예술적 취향과 인지 능력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문화 자본의 보유 정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계급 위계 서열과 문화 자본의 보유 정도의 위계 서열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중간 계급 상층은 모든 계급 중에서 가장 많은 문화 자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능 시험 전 가정 내에서 습득하였던 문화 자본을 학교 교육 과정에서 모두 소화할 수 있었던 학생일수록 쉽게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부모의 문화 자본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력을 줌으로써 문화재 생산이 이루어지며 한국에서의 교육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기회 불평등의 또 다른 기제 중 주요한 요소는 사회적 자본도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자원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됩니다. 첫째로 신뢰와 협력같이 관계의 속성을 반영하는 관계적 차원, 둘째로 네트워크의 범위나 강도, 결속력 등의 구조적 차원, 셋째로 관계 속에서 공통적으로 인지하는 목적, 가치, 규범 등 신념체계를 강조하는 인지적 차원입니다. 기존 연구들에 의한 고찰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기회 불평등 함의는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상위계층에서 유리한 사회적 관계 자원의 접근성과 사회적 관계 자원이 학업 성취와 가지는 정적인 관계 조합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자본이 기본적으로 교육기회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잠재적 메커니즘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누구를 아느냐로 요약되는 관계적 사회자본의 경우 그 관계가 자본으로서 가지는 잠재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상위계층에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지만 보다 집단적 사회적 수준에서 공동체적 점유로 특징 지어지는 구조적 인지적 사회자본은 하위계층에게 유리하거나 학업 중심의 규범을
출신 성분을 가로질러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러한 사회자본 양성들이 최근 출생 커트에서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변화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회자본이 작동한 하나의 결과물 매개체로 사교육을 간주한다면 사교육에 참여하는 현상에서 최근 불평등 완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회자본의 불평등이 강화되는 측면보다 통합적이고 평등지향적인 측면이 더 크게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학력주의와 대입 경쟁을 통한 교육 불평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교육 문제는 학력주의의 파생체에 불과합니다. 한국 교육의 기저에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형성된 학력, 학벌주의라는 뿌리 깊은 의식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학력주의를 통한 우리의 교육 출세주의 인식은 어느 날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긴 세월을 거쳐서 매우 단단하게 축적된 것입니다. 교육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과 뒤엉켜 있어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종태와의 조사에 의하면 개인이 동일한 능력을 소유한 경우 사회적 성공과 출세에 가장 중요한 요소에서 76.9%의 응답자가 학벌과 학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였다. 지위 상승과 경제적 이익 추구에 학벌이 도움이 된다 해서 그렇다는 69.3%이며 아니다는 14.0%로 나타났습니다. 공교육 부실과 사교육 확대 원인이 학벌이다 해서 그렇다는 74.6%이며 아니다는 10.6%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07년 이코노미스트의 조사에 의하면 능력이나 성적보다 출신 대학이 취업에 영향을 준다 해서 94.3%가 능력이나 성적보다 출신 대학이 승진에 영향을 준다 해서 63.9%가 동의하고 있다에 우리 사회는 학벌 사회에다에는 89.6%가 동의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국내 결혼정보업체의 심사 기준에서는 회원의 학력을 매우 중요한 결혼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비정상적인 학력에 대한 맹신은 자연히 치열한 사교육 경쟁으로 나타납니다. 1980년대까지 사교육은 대체적으로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90년대부터는 초등학생 때부터 대학 입시를 위한 사교육이 성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0년대에는 대학 본고사에 논술이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대학 입시를 위한 초등학생의 사교육이 전쟁터를 방불케 하였습니다. 학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창 밝게 성장해야 할 초등학생들은 원하지 않는 사교육 시장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 문제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한국 교육제도의 계급 재생산인데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과 중학생의 상급 학교 진학률이 2017년 기준 99.7%에 이르고 고등학생의 진학률이 68.9%에 이르는 현실이 한국의 교육제도는 이미 양적 팽창과 함께 이루었습니다. 원하고 노력하면 누구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교육기회의 평등을 구현하고 있는 듯 싶었습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듯 싶었으나 사실 내재적 구조에서는 불평등한 계급 재생산을 실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타 계급으로의 이동이 학력에서의 성취를 통해서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오로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르드예는 교육의 문화재생산적인 기능의 일환으로 시험이 지식 행위와 제도 조직을 지배하는 효과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에 속하며 역사와 국가에 따라서 교육체계 내부에서 시험 기능의 비중이 변하는 이유를 내부와 외부의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 사회의 구조상 여러 가지 불평등의 원천이 계급, 권력의 소유 유무와 관련될 때 현 교육 구조 역시 성취에 따른 평등한 결과라고 정당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계급과 결합된 권력의 구조에 따라서 불평등을 재생산하게 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던 시대를 지나서 우리 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자본의 축적이 진행되고 지휘 집단의 권력이 확립되어 가면서 교육제도는 점점 계급을 재생산하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부모의 계급, 사회문화적 자본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유리한 대입제도 아래 소위 스펙과 정보, 사교육, 유학 등으로 무장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교육을 통해서 계층 위계의 상층부를 세습하고 불평등의 구조는 더욱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육기회 불평등의 주요 기제인 사교육 접근과 사교육비 지출에서 상하이 계층 간 격차가 존재하며 또 사교육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상징적 성격, 계층적 함의들이 더욱 강해지며 사교육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상징적 성격, 계층적 함의들이 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교적 합의된 개념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교육과는 달리 유무형의 문화적 자원인 문화자본의 경우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문화자본의 획득 경로가 가족 배경에 따라 다르며 부모의 지도와 자녀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문화적 체험, 경험이 자본으로서 지식으로서 쌓이게 되는 전략적이고 또 계층화된 문화자본의 활력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를 아는가로 요약되는 관계적 사회자본의 경우 사회적 관계자원을 활용하여서 부모의 관심이나 의사소통, 관여, 학습에 대한 조력, 양육태도 등은 부모의 학교활동 참여, 교육과 관련된 정보,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관계망의 결속력과 범위를 특징짓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적 구조적 차원의 사회자본은 하위계층보다 상위계층의 학생들에게 학업 성취도를 높여주어 교육 불평등을 보다 완화시키는 역할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력주의와 대입 경쟁을 통한 교육 불평등과 한국 교육제도의 계급 재생산에 관해 찾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교육 불평등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과 연구가 많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안은 없습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오로지 개인의 실력과 지식만으로 도전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학교에서 설교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현 사회를 완전한 능력주의 사회라고만 볼 수도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주의와 공정성 가운데서 고민하는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치열한 입시 경쟁을 겪어내고 계층 사다리가 파괴되었다고 할 수 있는 현 시대를 살아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력하고 능력껏 교육받고 문화자본을 쌓아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르디에가 주장했듯이 학교교육이 수행하는 사회화 기능의 일종의 사회적 재생산과 문화적 재생산에 의해 끊임없이 부모 세대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따라 자녀 세대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불평등한 교육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봉건시대 계급의 세습은 이어지지 않더라도 현대의 경제력과 권력의 비법을 전수하는 것은 능력주의의 바탕을 둔 교육적 사회제도인 현 시대에서는 비난받지 않으므로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교육은 지배집단으로 하여금 물리적인 강제나 강압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갈 수 있게 합니다. 학교에서 문화자본을 많이 소유한 학생은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문화자본을 상속받게 되고 자연히 다른 사회 집단의 자녀보다 경쟁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문화자본에 의한 교육 불평등은 과거에 이어 현재에도 실행되고 있고 미래에도 작동될 것입니다. 참고문헌이었습니다. 네, 이외에도 많은 참고문헌들을 보면서 기말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학년도 1학기 사회와 정의 기말 리포트를 마칩니다.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과제를 내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분에 한 명의 유튜브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